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4년도 2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60페이지입니다. 자, 1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가 본문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령자법에서는 두 가지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 부분이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대한 나이를 물어보는 거다. 그 다음에 이 고령자법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기준고용률이다. 이 부분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교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령자법은 그렇게 본문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나오는 것들이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죠? 제조업 2%, 그 다음에 운수업과 부동산과 임대업은 6%, 그 다음에 기타는 3%다. 이건 반드시. 그 다음에 고령자는 몇 세부터다? 만 나이에요. 법에서 나오는 건 55세 이상이다. 그 다음에 준고령자는 50에서 55세 미만이겠죠. 여기서 이상이었으니까 요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다. 맞는 얘기죠. 2번 중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이다. 맞죠? 세 번째,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이다. 아니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몇 퍼센트다? 2%라는 거죠. 그 밑에는 운수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6%이다. 맞죠? 운부, 임은 6%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의 빠짐없이 나온다.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얘기네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임대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야, 금방 전에 나왔던 겁니다. 금방 전에. 임대업, 운수업, 부동산업, 임대업, 요 세 가지는 몇 퍼센트다? 6%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2번의 정답은 뭐겠습니까? 4번이죠. 그죠? 6%.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문제,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심의회가 아니라 뭐다? 지방노동관서다. 그래서 제가 직업안정기관을 뭐로 그냥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고용센터라고 그랬습니다. 법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고용센터라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의 지방 조직인 거죠. 예, 지방 간서인 거죠. 1번이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소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료, 무료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직업안정법 얘기하면서 우리 교재에는 안 넣어놨지만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박스 하나 그려드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와 유료, 그 다음에 국내와 국외, 자, 취득 요건. 그래서 무료는 무조건 신고다. 예, 그 다음에 유료는 무조건 등록이다. 그러면 국내와 국외로 나눠지는데, 국내 무료 직업소개사업 혹은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뭐냐? 국내는 무조건 지자체장이라는 거죠. 시군 구청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외는 노동부 장관이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교재는 안 나옵니다. 교재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 교재에 있는 거를 간략하게 정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죠. 지금 나왔던 예문처럼, 자, 무료를 불문하고 신고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거죠. 무료만 신고하고 유료는 등록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나가서, 신고가 가장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등록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허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직업안정법에서는 뭐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로자 공급사업.
예, 요거 하나 정도까지 더 알아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이번 예문도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 조건의 명시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건 지울게요. 그 직업안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고용센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직업안정기관. 그럼 이 직업안정기관도 직업 소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구직자 어디에요? 회사죠, 회사. 그 다음에 구직자, 실업자나 혹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우리의 죄송합니다. 구인이죠, 구인. 예. 저희 회사에 사람을 구하니까 이러한 사람을 구하니까 사람 좀 구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저는 어떤 직업을 구합니다. 그런 회사 좀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가서 요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중개하는 거죠. 알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인회사 입장에서는 여기다 구인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이라든가 혹은 회사명이라든가 혹은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혹은 또 법률에서 정하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허가나 혹은 등록 혹은 신고를 해야 되는 회사라면 그런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이라는 게 있어야 정상적으로 구인 등록을 해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직자 입장에서도 주민번호를 잘못 적었다든가 혹은 뭐 연락처를 잘못 적었다든가 이런 등등등 법에서 정하는 것들을 혹은 연락처를 제대로 안 적었다. 그러면 소개시켜 줄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구인과 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예문처럼 구인자가 구인 조건의 명시를 거부할 경우는 구인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3번까지도 틀린 얘기고 4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 사업은 근로자 공급 사업에서 제외된다. 예, 이거는 파견법을 굳이 우리가 배우지 않더라도 근로자 공급 사업 할 때 나왔었어요. 자, 근로자 공급과 근로자 파견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파견을 보면 파견사 있고 사용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라는 게 있다. 그러면 파견 근로자는 파견사의 소속은 여기 소속이에요. 근데 양측 간에 근로자 파견에 대한 계약이 맺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회사에서 지휘 명령을 행사합니다. 이게 근로자 파견인데요. 자, 근로자 공급도 비슷합니다. 공급사가 있고 사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급 근로자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공급사는 일반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근로자 공급 사업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어디? 노동조합만 할 수 있다. 노동조합. 그래서 항운노조에서 딱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항운노조에서. 예.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일반적인 선박회사에서 상역 혹은 하역할 때 꼭 이 항운노조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공급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공급 근로자들, 이제 노조원들이 되겠죠. 노조원들이 여기 속해 있으면 양측가 계약을 맺었으면 여기서 직접 근로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휘 명령을 여기서 한다. 대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사라는 거와 파견사, 이게 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직업안정법이고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만이 가능한 거고, 파견사는 지금 예문에 나왔던 것처럼 파견법에 의해서 설립된 파견회사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다. 지금 여기서 제대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예, 3번에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에 권리를 주는 거는 뭐 법률적으로 준다. 이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제가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에서 옛날 같으면 직업을 국가에서 다 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도입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서 직업을 갖는 거죠. 자,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법률적인 거는 그래서 여기서처럼 예문처럼 사회적 경제적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법도 이 헌법의 이 조항에 의거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받는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받는다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먼저 너 채용해줄게 이게 아니라 약간의 가점을 부여받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볼 때 국가 유공자면 가점을 받죠. 그런 식인 겁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조금 더 근로 기회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근로는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출산 전후 휴가라든가 생리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는 거라는 거죠. 남자는 없죠. 예,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제가 늘상 그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면서 하는 말씀은 자, 정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셔서는 정답만 맞추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복습한다는 개념에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내가 이 문제를 정답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찾아서 정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직능법에 의해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서 직업훈련기관으로 설립되는 측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이다. 공공은 말 그대로 공공적인 부분, 국가나 지자체 혹은 여러분들이 공단이라는 말 쓰죠. 많이 공사공단. 그렇죠. 그렇듯이 그런 쪽 공단이나 공사도 공공기관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단 있죠. 그래서 어떤 공단이냐? 산업인력공단. 그죠? 그 다음에 장애인공단.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이런 공단에서 하는 것들을 공공직업훈련. 물론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폴리텍 대학 있죠. 기능대학이라 불린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지정직업훈련시설은 뭐야? 이 지정이란 뜻이 뭐였다? 예, 누군가 지정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은 주로 누가 관장하겠습니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었으니까. 예,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거죠. 이 법은.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함부로 지정하겠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시설이라든가 혹은 뭐 인적 요건이라든가 모든 걸 갖춰 그 기관 중에서 나 저거 해볼게요. 나한테 줘보세요. 했을 때 그래. 네가 할만하겠구나 해서 지정을 해주면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배움 카드라든가 계좌제 카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결제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정직업훈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물어봤습니까?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대로 공단은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공회의소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공회의소도 공공기관이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상공회의소는 그럼 뭐냐? 그냥 이익단체예요.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어떤 것 좀 만들고 뭐 이런 식의 기업주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상공회의소는. 자, 물론 공공적인 면을 일부는 하고 있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예요. 나머지 공단은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은 6번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합되는 규정은 동일 노동을 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낮은 임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 기준.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남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죠. 이 법 자체가 명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녀 고용 평등이라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자는 좀 차등을 두는 이것을 그렇지 않고 만들고, 또 하나는 뭐다? 여성이 일과 가정이라는 걸 두 가지를 다 하고자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일 놓지 말고 계속 하세요. 이걸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이.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 그러니까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라. 무엇과 성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그래서 동일 임금, 동일 직무에 대해서 동일 임금 지급하는 거지. 지금 6번에 1번에 나와 있는 예시문처럼 그렇게 차별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이 결혼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되어 있는 사규.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했다고 퇴직해라 이런 규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시키는 규정.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 직종에서 남녀 간의 정년이 달리 규정된 인사 규정. 이것이 정년이 달리 했더라도 이것들이 동일 직종에서는 남녀 간의 정년을 달리하면 안 되겠죠. 이거 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정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문처럼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근데 예외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근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근로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다? 기간제와 파견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두 계층은 1 플러스 1, 1년이 지나야 근속기간이라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1년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일하고 1년 휴직했으니까 이제 2년 됐으니까 너 나가! 이런 얘기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니야, 근속기간 빼줄 테니까 너 다시 돌아가서 1년 할 수 있어.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육아휴직 쓴 기간은 빼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 입사부터 퇴직하는 데까지 3년이 걸리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썼으면 2년밖에 근무 안 한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직업안정법상 구인구직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외 취업 희망자의 구직 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 읍면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 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표, 구직표를 3년간 관리 보관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1년간만 보관하면 되고요.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2개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과 구직을 신청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인 신청은 15일에서 2개월 이내까지가 유효기간이고요. 구인, 구직 유효기간. 구직은 국내와 국외로 나눠지면 국내는 3개월이고요. 국외는 6개월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업주는 몇 명 이상 했나요, 여러분들? 그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그거는 굳이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었는데, 자, 일단 기준 고용률
기준 고용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이제 기준 고용률이 만들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그보다 좀 많이 고용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라는 거죠. 노동부에서. 그냥 모든 사업장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예, 뭐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짧게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사실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답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이 외에 지문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약간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라는 건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남녀 고용 평등에 관련된 법과 관련해서 그 사업장에서 정말 그 평등하게 실현되는지를 그것들을 감독해야 되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업장 규모에 비해서. 그러면 감독관이 매일 다닐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노동부 감독관은 아니지만 명예감독관으로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같은 역할을 좀 해줘라 이런 뜻으로 위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장 소속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노사가 추천하는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를 앉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업무가 있었죠. 업무. 그죠? 그래서 자율적인 점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장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 대표에게 건의도 하고 혹은 안 되면 뭐 노동부에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법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뭐 직장 내 성희롱이든가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어떤 구제 조치하는 그런 일.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점검할 때 참여하는 것들 등등등 해서 업무가 몇 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위촉이라 그랬죠. 위촉을 받은 거죠. 이게. 그러면 해촉당하는 일도 있다. 어떤 경우에 사업장이 없어지는 경우. 사업장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였으니까. 그 다음에 노사가 공동으로 해촉을 요구할 때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도 요구하겠죠. 사용자는 당연히 이 사람이 피곤할 거예요, 사실. 이거 왜 잘못했니, 이거 잘못했니 따지니까. 근데 사용자만 요구한 게 아니라 노사가 공동으로 요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업장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등등등. 그 다음에 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 이럴 때 해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정리를 해놨어야지 지문에 나온 게 이게 그렇지 지문에 보이니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죠. 해당 사업자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맞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자로 위촉한다. 여기서 나왔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를 노사가 추천해서 위촉된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 소속이 아닌 자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나머지 4번은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 또는 휴가로 볼 수 없는 것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쉬우면서도 법을 공부한 분들은 쉬운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 자체가 뭐였냐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거라는 게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 근기법에 명시된 거.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당연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게 휴일이라는 걸 알아요, 누구든지. 근데 이거 근기법에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근로자의 날 5월 1일 날 심오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법률을 전혀 생각하신 분들은 이것도 당연히 쉬는 날이니까 근기법에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찍더라는 거죠. 예. 이런 게 어찌 보면 함정입니다. 예, 그래서 주 휴일이라든가 출산휴가, 연차휴가 다 근기법에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 근로자의 날이 근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일은 휴일인데 근기법에 안 되어 있는 날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날이라. 네. 나머지는 근기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슷한 문제들을 유념해서 보십시오. 헌법상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헌법상에 특별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나와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뭐 이러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 헌법상에 특별히 보호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여러분들 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따로 개별적인 법률이 있지만 헌법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헌법상 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십시오. 다음 11번 근기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은 제가 근기법 얘기하면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별표 3개 했었고 또 평균임금은 반드시 기억해라. 평균임금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그래서 평균임금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5가지라는 거죠. 연차 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시, 퇴직금 지급시, 그 다음에 감급시, 감봉이죠, 감봉. 자, 이 중에서 뭐 하나 신경을 써라? 이거는 박쥐다. 박쥐여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으로 할 수도 있고 뭘로 할 수도 있다? 통상임금으로 할 수도 있다.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회사가 우리는 통상임금으로 줄 거야. 그럼 통상임금으로 줘도 되고요. 우리는 평균임금으로 줄 거야. 그럼 평균임금으로 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 휴, 재, 퇴, 감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정확히 그걸 물어보는 문제 아니더라도 다른 걸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제도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여기 안 나왔죠? 육아휴직에 대한 건. 그럼 뭘? 통상임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임금. 그러니까 해고 예고수당, 해고 예고,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 그 다음에 육아휴직,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것처럼 연차휴가도 이거 갖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간의 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으로 사용. 그 2가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것만 하나 기억해 주더라고요. 이거. 그럼 아닌 거는 뭐다? 통상임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들 그냥 풀어보실 수 있겠죠? 뭐죠? 여기 나왔죠. 해고 예고수당. 4번입니다. 다음, 고용정책기본법상 이 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주체가 아닌 것은 이것도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 법,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곳에서 나오지 않은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주체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여기서 나올 일이 없어요. 노동위원회는 어디서 나왔느냐? 근로기준법에서 나왔고요. 그 외의 법들은 별로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고용에 관한 국가 시책의 기본 방향이 되는 사항, 지정 직업 훈련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동향에 관한 사항. 예,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고용정책 기본 법에서는 이 기본 계획 혹은 목적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3번에 나오는 지정 직업 훈련 시설 설치에 관한 것도 아주 기본적인 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가 있고요.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좀 1번과 2번은 고용에 관한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4번도 뭐가 나와요? 예, 인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산업정책 동향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용정책 기본법은 뭐다? 고용 서비스 분야의 헌법이 되는 역할을 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줄기를 잡는 거예요. 자잘한 거 잡는 게 아니라 큰 줄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이해하시기 쉬울 듯한데, 어쨌든 지정 직업 훈련 시설은 그 직능법에 설치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기능대학, 지금 여러분들 폴리텍 대학으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죠. 자, 요것도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뭐 등장할 수도 있고, 이게 처음 나왔어요, 사실은 여기서.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능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노트에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자, 기능대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면 14번 문제에 대해서는 3번입니다.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맞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조금 다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본 교재를 통해서 조금만 다시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건 설명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 교재만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15번,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 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헌법에 있어서는 노동권 혹은 노동 3권에 대한 것들 아주 뭐 이건,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다. 우리 법에서도 나오지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예, 노동시장론에서 나왔었죠. 노사관계론 할 때. 그래서 이 노동 3권은 제가 거기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게, 단결권은 뭐다? 예,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죠. 그럼 노조 만든 다음에 그냥 놀자고 노조 만드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노조 만들었어요? 단체로, 단체 목소리를 내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사용자한테 가서 뭔가 주세요라고 요구한다라는, 그게 단체 교섭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단체 교섭인데, 여기서 사용자가 요구를 수락해주면 좋은데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부했을 때 그때 뭘 한다? 단체 행동이라는 걸 한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가장 기본 파워. 예. 그 다음에 뭐 보이콧, 그 다음에 피켓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단체 행동이라는 거죠. 이 거부한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을 노동쟁의라고 표현해요. 네, 노동쟁의. 노동쟁의는 단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16권 가로에 알맞은 것은, 고용법령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몇 개월 이내?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라는 거죠. 자, 이거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똑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 그래서 이게 둘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준다 그랬습니까? 어디서? 예,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는 아예 회사 입장에서는 무급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전에. 이거는 최초 60일간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유급 처리하라 그랬죠. 어쨌든 자, 이것을 신청하는 신청 기간은 시작한 뒤로부터 1개월 후부터 종료하는 시점에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라. 지금 우리 그 문제 예문에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못 신청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뭐 육아휴직급여는 남자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애 아빠가 신청하고 나서 군대 가버려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데든가 혹은 뭐 가족의 뭐 질병으로 병간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든가 뭐 등등등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로자라면 이것만 여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거죠. 예. 아이는 여성만 낳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아직까지는. 다음 17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퇴직을 이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권고사직. 그래서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했다는 거죠. 실업급여. 근데 고용센터에서 당신은 못 받아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왜 못 받아? 난 받는데 고용보험료 다 냈어.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못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제 심사를 청구해요. 근데 심사가 얘를 거쳐 가야 돼. 심사를 청구하는데 얘를 거쳐 어디로 간다? 고용보험 심사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거쳐가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왜 안 된다고 했는지를 이유를 적은 것까지 얘는 포함시켜서 얘가 이제 신청한 것 신청서 플러스 얘네 입장에서는 이유를 적은 것까지 해서 고용보험 심사관에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를 결정해서 받을 수 있자면 너 왜 그랬어? 인마 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기속시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면 얘 못 받는 거였어? 그럼 기각시키는 거죠. 아예 신청한 것 자체를 기각시키는 겁니다. 자, 홍길동이 그러면 기각이 당했다. 난 받을 수 있어 해서 다시 한번 신청하는 거. 이게 재심사입니다. 재심사는 어디다 신청하는 거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심사와 재심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심사라는 것은 고용보험과 관련된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라든가 혹은 육아휴직급여라든가 출산전후휴가라든가 이런 등등등에 관련된 것들을 본인이 못 받는다고 이제 판정을 났을 때 그때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와 재심사가 어떤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지문을 통해서 좀 볼게요. 자, 1번.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그 다음에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된다. 심사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홍길동이가 했어요. 심사를 청구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심사할 때니까 참석해 주세요라고 참석 통보를 할 수도 있거든. 그래 조사를 하니까 얘도 알아,
너도 알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얘가 직접 못 간다 그러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대리인 중에는 가족이 들어갈 수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다. 법인도 가능하잖아요. 그 고용보험은 그 회사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겠어요? 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실업급여가 아니겠죠. 그럼 뭐야? 고용 안정이라든가 혹은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니네 안 돼, 니네 회사 뭐 이렇게 했다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직원, 예? 임직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가능합니까? 예, 노무사나 변호사가 가능하고요. 대리인으로 쓸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이 고용보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 예, 허가받은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리인은. 예, 이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고용보험 심사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만 풀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요, 머릿속에서 참 잘 들어, 이게 큰 줄기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소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를 하고 푼다라는 거죠. 기억을 못할 수는 있지만 이해를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 한 두세 번 정도만 풀다 보면 이것도 이제 외우는 것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조금 더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리해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고도 정리해고도 한번 살짝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정리해고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예,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근로자라도 좀 해고해서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실시되는 게 정리해고입니다. 예. 그랬을 때 정리해고 요건이 있었죠. 요건을 갖춰야, 그렇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리해고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정리해고 요건 첫 번째는 경영상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 정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이것도 사례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해고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한 번이라도 해본 다음에 해고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고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고자 선정할 때, 해고자 선정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라. 미우니까 너부터, 야 임마 너 미워 가.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고 전 50일 전에 해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 뭐 해라? 협의. 예, 합의도 아니에요. 협의야 그냥. 자, 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근로자 대표 혹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위원장이 되겠죠. 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 너도 봐봐 이 서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좀 그렇게 좀 알아줘. 이 정도만 해도 협의입니다. 사실은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는 서로가 오케이 하는 거지만 협의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볼까요, 그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해고 회피 노력이죠.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 대상자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라. 예, 맞는 얘기고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제가 여기 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근로자 대표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 지문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해고 대상자에게 50일 전에 협의하라고 돼 있죠. 이야, 굉장히 이게 말장난 아닙니다. 말장난.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여기 이것도 기억해냈어. 협의도 기억해냈어. 아무 생각 없이 그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문을 잘 읽어보니까 뭐예요? 해고자한테 협의하래. 해고자한테. 아니죠. 근로자 대표한테 하라 했던 거잖아요. 굉장히
예, 고단수였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처럼 일정 규모 이상 해고할 때, 그래서 300명 미만과 300명 이상을 해고할 때, 그래서 300명 미만은 30명 이상이고 300명 이상은 10% 이상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신고해줘라. 그 다음에 19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된 사업주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당연히 해야 되겠죠. 행위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해자죠.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금지. 그렇죠. 해고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한 배치 전환. 예, 그 배치 전환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끝까지 읽어볼까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인해 고충 해소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 이것도 해고해서는 안 되죠. 피해를 나 저 고객이 와가지고 나 맨날 성희롱해요. 저 좀 바꿔주세요 했는데 너 그만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3번에 나온 짐은 요거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것도 이제 말장난은 잘 나오는 거라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부 직원 같으면 내부 직원이 한 거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반드시 뭐 구제 조치라든가 혹은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직장 내 성희롱에는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은 이게 가해자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배치 전환이라든가 혹은 이 근무 장소를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사업주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 문제가 지문으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20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훈련은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몇 세 이상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인구트리 생각해 보세요. 인구트리 몇 세 이상이 생산 가능 인구입니까? 노동 가능 인구 몇 세 이상입니까? 몇 세 이상? 15세 이상인 거죠. 그래서 15세 이상이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훈련의 대상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그래서 직능법에서 사업주가 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는 재직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채용을 예정하는 사람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실업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구직 등록한 사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사람도 사업주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 미쳤다고 이 사람들 다 시켜요. 왜? 그죠? 왜? 돈 줘요. 어디서? 노동부에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훈련의 상호 호환 인정 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관련된 기술, 자원,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훈련을 받은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2014년도 2회차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씩 당부드립니다. 문제만 푸시지 마시고 본문 내용을 좀 한 번씩 정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